네,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뉴스 하이킥의 1일 편집국장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한겨레 21이 내일 27살 생일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생일날 차리느라고 제가 몸이 남아나지 않아서 아이고.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뭔가 네. 오늘 청춘, 그러니까 앞서도 청춘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20일도 딱 청춘에. 아하. 27살이요. 모든. 그러네요. 청춘이군요. 청춘이죠. 뭐 60까지 청춘인데요, 뭐. 네, 맞아요. 네, 창간호라서 그런지 이번 주 커버 스토리 한겨레 21이요. 아주 특집으로 꾸며졌던데 현 정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셨다고요? 네, 이번에 낸 게 이제 창간 1호고요. 다음 네. 주 이제 창간 2호가 나옵니다. 네, 예. 이번 호에서는 집권 이제 4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입체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표지를 들고 있는데 대통령 보이시죠, 유튜브? 네, 대통령 선거 때 선거 포스터. 선거 포스터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리포트 같은 네. 느낌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4년간의 정부에 대한 입체적 분석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다 짚어볼 수는 없고요. 가장 핵심이 아마 한겨레 21에서 했던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8년에 그 대통령 임기 1년 차 때 한겨레 21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잖아요. 당시에 조사 내용이 뭐였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온라인 심층 조사였는데 2,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그 2,000명 중에서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한테 투표했던 유권자 1,053명을 따로 떼어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연령별, 성향별로 분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것도 당시에 처음이어서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시는 이제 2018년 1월이니까 초기잖아요. 네. 이제 허니문일 때죠. 그래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70% 정도 될 때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 문재인 투표층에 또 굉장히 지지가 흔들림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81%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다만 20대에서는 비판적 태도가 좀 보였었는데요. 특히 20대 남성에서 잘 못한다는 평가,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아하. 20대 남성 일부에서 못한다는 평가가 좀 나오긴 했지만 80% 가까운 그런 잘한다는 평가라는 부분 대단히 높은데 이러한 높은 지지율의 배경, 당시 한겨레 21에서 뭐라고 분석을 했었죠? 좀 이제 가물가물해서 하실 텐데 네. 생각 좀 더듬어 보면 당시에 이제 촛불 전국이었고 그때는 세대 연합, 이념 연합 같은 게 이루어졌었던 거죠. 네. 그게 아직도 공고하게 유지됐던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촛불 연대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네, 그때까지. 그렇죠. 근데 네. 이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고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떤 이슈가 생기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20대 이탈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공정성 이슈가 있었어요. 그 평창 겨울올림픽 단일팀 구성 관련해서 맞아요. 여자 아이스하키. 네, 비판적 여론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20대가 흔들렸거든요. 아하. 그래서 앞으로 공정성 이슈는 민감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대통령 집권 1년 차 2018년 조사였고요. 최근에 다시 여론조사를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대상에게 조사를 하신 건가요? 비슷한 방식으로 한 거예요. 비슷한. 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사람을 추적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아하. 하지만 2,000명을 대상으로 다시 당시의 문재인 투표층을 골라낸 거죠. 이번에는 1,153명이 투표했다고 밝혔고요. 예. 같은 문항이었죠.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네. 65.6%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1년 차 때 81%였으니까 네. 다소 나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지금 네. 현재 지금 국민들이 한 40% 안팎 정도 되잖아요, 지지율이요. 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 때문에 37%까지 나왔었는데 그거와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라는 사람의 숫자는 많이 줄었네요. 아니요, 1,153명이니까요. 1,153명? 네. 300이 아니고 제가 잘못 들었네요. 네, 1,153명. 네,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비슷한 수치였네요. 네.
네, 물론 이 조사가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자면 2018년 조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약간의 81%에서 60% 좀 상회하는 네네. 정도로 수치는 낮아졌지만 집권 4년 차라는 걸 고려하면 역대 대통령 집권 4년 차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래도 지지층 내에서의 결속은 아주 여전히 공고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따져보면 네. 첫 번째로는 지문미 정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지문미 있어요. 효과.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영향인 거예요. 이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정서가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아직도 많이 크게 남아 있고요. 네. 특히 이런 여론조사보다는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마음을 훨씬 더 읽기가 좀 쉬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하. 예컨대 부동산 정책은 못했지만 코로나 정책은 잘했다. 그래서 나는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보수 세력 전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게 하나의 여전히 원인인 낮으니까. 거죠. 네.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아하. 상황인 거죠. 네. 대통령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성 이런 것도 좀 발견을 하셨나요? 뭐 공통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연령별 성별로 보면 네. 40대 남성, 50대 남성이 많고요. 네. 또 성향별로는 진보가 중도나 보수보다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86세대, 586세대가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화 그 과정의 경험이 있는 분들. 반면에 조금 전에 지금 말씀 주신 한겨레 21의 여론조사 결과는요. 한겨레 21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실시한 온라인 심층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8년에 비해서 이탈한 그런 층도 발견이 됐습니까?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 이탈층을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했냐면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걸 물었거든요. 네. 근데 55%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을 했지만 45%는 유보나 다른 정당을 지지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인데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45%는 이탈층이라고 볼 수 있죠. 아하. 이탈의 원인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답이죠. 역시 공정. 네, 공정도 있고요. 그 공정의 하나의 원인은 이제 부동산 정책. 부동산. 네, 이제 LH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예. 문재인 투표층의 68%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전체 모집자로 보면 2,000명으로 보면 90%가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LH 사태 일어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20대의 부정평가는 더 높고요. 20대는 더 높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고위직 인사 문제를 꼽는데요. 생각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 문제가 있었고요. 네. 또 회전문 인사들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요. 네. 이슈로 꼽으려면 이제 여당 지자체 의원들, 지자체당들의 성폭행 사건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이탈한 분들, 이분들은 그 반대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로 바뀐 건가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네, 국민의힘으로 찍겠다라는 비율이 예. 5%밖에 안 돼요. 이분들 지금 5%? 네. 그러니까 정의당도 2%밖에 안 되거든요. 정의당도 2%고요. 네. 그럼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가 93%는 잘 모르겠다가 33%인 거죠. 이탈을 45%가 했는데 네. 그중에 33%는 난 아직 잘 모르겠다인 거고 나머지 5%나 2%는 다른 정당을 선택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은 흔들렸는데 갈 곳을 못 정한 거죠. 하하. 자, 그러면요. 이제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대선이요. 3월 9일 날 내년에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지금 지난 2017년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투표했고 지지했던 분들 중에 이탈층이 어떤 투표 성향을 보일지 뭔가 좀 가늠이 좀 되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다이너마코리라라고 해서 네. 우리의 1년은 다른 나라의 10년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지난 1년만 봐도 대선 네. 레이스가 정말 엎치락뒤치락하고 최근 뭐 한 달 사이에도 뭐 후보가 계속 바뀌겠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그 답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아하. 앞으로 1년이 중요하다. 뭐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자면 역대급의 이 1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이제 선거가 1년 남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또 1년 남짓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1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기자님께 한 가지씩만 여쭤본다면 이것만 꼭 남은 1년 동안 해야 되겠다. 뭐라고 보세요? 정은주 편집장님. 저는 우선 4년간의 성과 한계를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전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네. 내가 잘한 게 뭐고 못한 게 뭔가를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네. 저는 저희 잡지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정권은 유한하지만 개혁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으로 네. 내가 한 것, 잘한 것, 못한 것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현희 기자는요?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를 꼽자면은 산업재해 사고를 꼽고 싶은데요. 산업재해. 네, 그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뭐 네. 처벌 부분은 강화가 됐지만,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에도 사고가 나타났던 거를 보면은 흔히 후진국형 사고라고 하죠. 재래식 맞아요. 사고들, 뭐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거나 끼어서 돌아가시거나 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사실 인프라 설비만 충분하게 해주면 금세 이제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될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으니까 특히 이렇게 산업재해로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막아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꼭 해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19 방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가 지난주에 이어서 백신과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사인에 또 쓰셨어요. 그 내용 조금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예방접종은 시작했는데 방역 태세는 변함없이 유지해야 하는 일종의 과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백신이 사회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인구의 상당수가 접종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를 최소한 상반기는 지나야 그 시기가 오리라고 내다보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때까지는 이제 백신과 방역 두 가지 막중한 임무를 동시에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인풋은 사실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웃풋은 최소한 2배로 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럼 아하.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기사에서 다뤄봤습니다. 네, 인풋은 그대로인데 아웃풋은 2배로 내야 된다. 이건 조금 잔인한 요구인데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김현희 기자 기사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보건소의 소장이 재난 업무를 일상 업무로 바꿔야 한다.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공공기관에 과중하게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상황이 너무 극박했으니까 사실 일단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곳에서 방역이나 의료 자원을 차출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뭐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선별진료소도 차려야 되고 요양시설 같은 데 감염관리도 해야 되고 예. 이미 완전히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방접종 업무까지 아하.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건소장님 말씀은 무조건 보건소 혹은 지자체의 감염병 관련 부서에 일을 떠맡기는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보건소가 꼭 해야 할 일과 아닌 일들을 좀 엄밀하게 나누고 아닌 일은 민관과 협업하는 식으로 분산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민간과 협업이라면 일반 병의원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들이 주로 예, 될 수 있을 주로. 텐데, 그러니까 이 소장님 말씀으로는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되는 건 뭐 역학조사나 예.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을 하면은 그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 의심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감시하는 거는 공공에서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선별진료소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검사는 꼭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주면 네. 민간 병원으로 이런 검사 업무를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차 그런 식으로 코로나19 검사 업무가 네. 일상적인 보건의료 체계에 편입이 돼가야 되는 거고요. 아하.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역시 비용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 병의원의 그 대가 보상이라는 말씀을 네네. 해주셨지만 네. 치러야 될 텐데 그 비용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돈을 써야죠. 써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 예산 편성 때 그런 고려가 돼야 될 테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K-방역을 잘 해왔다고 한다면 예.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는 셈이잖아요. 네. 그럼 이 고비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돈 조금 아끼다가 이 시기를 위험하게 통과하느니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보건소 말고도 또 업무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지목되는 곳이 생활치료센터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에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네, 뭐 선별진료소와 더불어서 K-방역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죠. 네. 이제 한국에서는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들이 생활치료센터를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것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주로 의료진을 투입을 하고 이제 대학병원 같은 3초 의료기관에서 일부 참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와중에 4차 유행이 와서 생활치료센터를 급하게 늘려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은 예전처럼 공공주도로 운영할 여력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돈을 쓰고 민간에 있는 의료 자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지금 지역의 중소규모의 종합병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환자가 많이 줄어든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감기 환자 거의 없어지고. 네네네. 뭐.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개원의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이런 병원과 사전에 계약을 맺고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민간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를 도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자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요양시설 65세 이상 그동안 백신 접종 중단됐다가 이달 말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달부터는 75살 이상 고령자분들께도 백신 접종 일반 고령자분들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방역 현장의 어려움 엄청나게 가중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굉장히 배가가 될 거고요. 예. 접종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75세 이상 그 어르신들한테는 화이자 백신을 맞추겠다. 그래서 이거는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짓는 접종센터에서 모두 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발표한 방안이 4월까지 이 접종센터 140개소를 만들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월까지 개소될 예정인 곳이 22곳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 22곳도 지금 다 완성이 된 게 아닌데 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100개 이상 늘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화이자 백신이 뭐 영하 70도 가량의 그런 까다로운 냉동 보관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야,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4차 유행 억제를 위해서 방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0명 이상이 발생해도 코로나19 환자 치료 가능하도록 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입니까? 네, 뭐 상황 인식 자체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라는 걸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재조정하고 너무 과도하게 한쪽에 쏠려 있는 방역 체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고민은 좀 별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양적으로 늘리는 식으로만 가는 거죠. 네. 근데 현재 방안으로는 의료 역량은 2배를 늘리고 뭐 일일 검사량도 하루에 23만 건인 거를 50만 건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네. 이걸 누가 감당할지 방안을 마련해두고 실행하지 않으면은 했던 곳에서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계속 그 현직 보건소장의 이야기처럼 좀 더 일상적인 의료 체계가 좀 분당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좀 과부하를 줄여 나가고 보건소와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과 함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좀 더 그 업무의 조재종이란 말 속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료 자원의 분포를 네. 좀 이제는 다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해는 급하게 손에 잡히는 대로 갖다 썼다면. 예. 올해는 전국적으로 이제 1차, 2차, 3차 중에 빈 곳이 어딘지를 보고 거기를 활용할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김현희 기자 그동안 뭐 국립중앙의료원 가서 모의 예방접종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역 현장을 가보셨는데 지금 당장 정부가 빨리 손을 써야 할 부분 뭡니까?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단적으로 말하면 돈을 좀 쓰시라. 돈.
네, 예. 꼭 뭐 보건소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접종센터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일이 기존에 있는 방역 요원들이 무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야 급하게 사람을 구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방역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력이 더 필요할지 인건비가 더 필요할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주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역과 접종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 시기가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영섭 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보건체계의 변화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당국자들이 잘 듣고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오늘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역과 또 백신 접종 집단면을 이룰 때까지 함께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 그리고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